제대로 리딩하고 제대로 리드해라. YG 리더 프로젝트 GSM 박세슬입니다. 이번 영상은 실질적으로 GSM 초중등 논술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입 논술을 먼저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실제 우리 초중등 논술은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대입 논술입니다. 많은 어머님들께서 궁금해하십니다. 우리는 초중등 논술 수업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을 보고자 이 영상을 틀었는데 왜 대입 논술부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들 많이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 어떤 길을 가려고 할 때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곳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 것과 한번 가보거나 혹은 엿본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것은 천지 차이이기 때문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가 그 방향이 정확하게 안다면 옳은 방향으로 길을 갈 수 있을 것이고 설사 잘못된 길을 간다 하더라도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초중등부터 논술 수업을 듣는다라는 것은 어머님들께서 장기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리더로 양성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목표가 있으실 건데요. 그 목표에 도달하기 그 중간 과정에 대입이 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입이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대입이라는 관문을 어떻게 하면 잘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대학이 던지는 질문은 곧 이 사회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것을 기억했을 때 대입 문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리더로서의 자질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간 과정인 대입이라는 관문을 넘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어머님들께서 생각하시기를 대입 논술이라는 건 독후감과 같이 어떤 견해 쓰는 거 아닌가요? 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논제가 어렵고요. 제시문도 많습니다. 즉 어머님들께 실제로 대입 논술 문제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초중등부터 대입 논술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구나 라는 목적 의식을 심어드리고자 대입 논술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목표를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우리 대학 어디 갈래? 라고 말을 하면 초중등 거의 대부분은 스카이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스카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이 없기 때문에 연대와 고대의 논술 전형 그리고 그 논술을 통해서 뽑고자 하는, 선발하고자 하는 그 인재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고력이란 것이 과연 하나의 의미만을 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연대의 사고력과 고대의 사고력은 사뭇 다릅니다. 물론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강조하는 지점이 다르다라는 건데요. 연대의 경우 다면사고형을 주장합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느냐를 측정하고자 함이고요. 이와 달리 고대의 경우 종합사고형이라고 해서 하나의 주제를 관통하는 어떤 연결 흐름을 찾아낼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인문학과 그 다음에 사회과학의 지문의 연결 그리고 이론과 구체적인 사례 간의 연결 등을 통해서 이 주제를 관통하는 스토리,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비교를 해드리자면 연대의 경우 좀 넓게 퍼진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고대의 경우 깊게 들어간다입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둘 모두 필요한 것이니까요. 따라서 서울대는 이 둘의 균형을 요구합니다. 지난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지난 영상의 경우 연대 기출을 중심으로 얘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GSM 초중등 논술 그 레벨 테스트는 연세대형 테스트지와 고려대형 테스트지가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연세대형 테스트지를 좀 더 선호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좀 흥미가 아무래도 연대 측이 좀 더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입 기출문제를 우리 아이들이 풀어낼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쉽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 교수님들이 출제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 자체의 신뢰도는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대다수가 맨 처음에는 연대형을 풀었다가 고대형은 어떨까? 라고 해서 이제 고대형도 같이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시험을 모두 본 다음에 평가를 내리면요. 특정 부분에만 조금 더 두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님들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이 특정 부분을 더 강화해야 하나요? 혹은 약한 부분을 더 강화하는 수업, 보완하는 수업을 진행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아까 서울대가 둘 모두의 균형을 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GSM은 레벨 테스트지를 통해서 연대의 사고형과 고대의 사고형 모두를 균형 있게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맞춤형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대입부터 시작한 이 내용,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고대 종합사고형을 중심으로 한번 내용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가 말하는 종합사고형이란 이거구나. 이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구나. 단순히 고등학교 몇 년, 몇 개월의 시간으로는 뭔가 메꿀 수 없는 갭이라는 것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려대 기출문제입니다. 원래 논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논제는 2와 3은 사회문제 해결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2와 3의 관점을 비교하고 이에 근거하여 1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가 논제였습니다. 어머님들께서 1차적으로 생각하시는 논술에 대한 어떤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죠. 네, 지문이 단순하게 견해 제시가 아닙니다. 뭔가 제시문들이 여러 개가 주어져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1, 2, 3이라고 총 3개의 제시문처럼 보이지만 실제 시험지에는 총 5개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제시문 2에 속해 있는 제시문들이 3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5개의 제시문들이 주어져 있고 여기에서 단순한 견해가 아니라 비교도 해야 되고 또 이에 근거해서 1의 문제도 찾아야 되고 견해도 제시해야 되는 등 이 천자라는 분량 안에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이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아이가 그러면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 문제를 보느냐?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볼 문제는 1의 사회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라는 논제입니다. 아까와 다르게 또 다른 의미로 쇼킹하죠.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분명히 제시문은 3개인데 크게 보면 3개인데 이 3개 제시문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1은 사회 문제를 담고 있다라고는 나왔는데 제시문 2와 제시문 3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요, 어머님,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혹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 시작을 해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서 제시문의 역할은 이거구나.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답변을 써야 되겠구나 정도는 충분히 고등학교 때 커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고, 최상위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모두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을 바탕으로 이분법적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바탕으로 이 문제가 실제로 무엇을 의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를 찾아서 그거에 대한 자신의 합리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중상위다. 이제 논술 전형에서 중상위다라고 하면 많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중경외시 라인인데요. 중상위를 지원하는 아이들이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를 접근할 때 다음과 같은 도식화를 합니다. 1의 사회 문제가 세대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1의 문제는 세대 갈등이다. 제시문 2와 제시문 3은 다르구나. 근데 제시문 2와 제시문 3에 아까 논지에서 분명히 해결책이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 제시문 2, 3은 해결책이 있겠구나. 뭘까? 제시문 2는 공동체요. 제시문 3은 개인이구나. 결국에는 세대 갈등 문제를 공동체로 해결하냐 개인으로 해결하냐를 묻고 있구나. 따라서 나는 한 입장을 선택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같은 도식화는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도 충분한 연습만 거친다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최상위를 노린다. 우리 아이가 최상위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해결 방법이 서로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해결 방법이 제시문 2와 제시문 3, 공동체와 개인으로 주어져 있는데 왜 해결 방법이 다를까? 단순히 글쓴이가 다르기 때문에 주장이 다른 걸까? 아니죠. 그 밑에 깔려있는 암묵적인 전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암묵적 전제이기 때문에 눈에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단순한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서 그 노력으로 이것이 반복되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암묵적인 전제를 찾았으면 이제 그것의 타당성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암묵적인 전제까지는 객관적인 분석입니다. 객관적으로 읽어내고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타당한 것일까?에 대해서 비판적인 점검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는 내가 이걸 객관적으로 읽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얘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로 연결시켜서 내 앞으로 가지고 와서 지금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최상위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스토리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고민의 깊이를 더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민하는 힘, 아무나 길러낼 수 없는 것이고 원한다고 해서 길러질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실제 아까 본 고려대 기출문제를 스토리로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중상위의 그 간단한 도식화와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은데요. 세대 간 갈등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선 당연히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 원인을 소거하는 것이 필요하겠는데요. 그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제시문 1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예전에 노인은 공경의 대상이었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는 생산력이 없는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한 그래서 젊은 층이 노년층을 부양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된다라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시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찾아내기 어렵지가 않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제시문 2와 제시문 3에는 각각 공동체와 개인이라는 각기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보면 중상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중상위라고 한다면 자, 최상위는 여기서 더 들어갑니다. 공동체와 개인의 해결 방법이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왜 각기 다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걸까?에 대한 고민인데요. 실제로 이 부분은 암묵적 전제로서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제시문 2에서는 맹자와 고전 시가가 나옴과 동시에 19세기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개인이 나오는 제시문 3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현대사회는 이라고 시작을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시문 1에서 원인을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노인이 효의 대상이었는데 요즘은 아니더라 라는 표현이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제시문 1, 2, 3을 전체를 연결해 보면 제시문 1에서는 통시적인 흐름이 나오고 제시문 2, 제시문 3에서는 각각 과거와 현대의 각기 다른 해결책이 나온다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의식을 하고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찾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비판적으로 점검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세대 간 갈등 문제를 공동체랑 그리고 개인으로 해결하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다 좋은 걸까? 과연 원인을 모두 소거한 타당한 해결책일까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과거의 해결책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말은 과거의 해결책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반면 현대에 나오는 해결책인데요. 여전히 문제가 나오고 있고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현대에서 제시하는 이 해결책 또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학생들은 제시문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얘가 왜 해결책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간략하게 답만 말씀드리자면 원인을 제대로 소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이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후에는 아이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얘도 온전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닌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나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리고 혹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이미 우리 아이들은 딜레마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둘 모두 타당하다 여길 수 있고 혹은 둘 모두 온전하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예를 들면 공동체와 개인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개인이 있고 개인이 있어야 공동체가 있다라는 그 관계를 생각해서 보면 결국에는 둘 모두를 지향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의 방향으로도 설정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즉, 이 문제는 이분법적으로 이거 아니면 저거, 찬성 아니면 반대, 뭐 아니면 도 식으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딜레마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것을 지향해야 하는가, 현명하게 과정을 찾아가는 것이 이 스토리를 풀어내는 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대 기출문제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이게 단순하게 제시문을 잘 읽고 내 견해를 논리적으로 잘 서술한다고 해서 해결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걸 객관적으로 읽어내고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연결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지혜쌤은 고민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수업은 토의와 토론을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어떠한 쟁점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반박도 해보고 변론도 한번 해보는 식의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강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도록 합니다. 본격적으로 초, 중, 등 논술 수업을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아까 보셨던 세대 간 갈등 문제를 초중등 논술에서는 과연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의 방향을 한번 주목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중등 논술 수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쉽고 굉장히 파편화된 그리고 굉장히 분절된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대입 논술의 스토리를 구성했던 것처럼 초중등 논술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스토리를 그려낼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자, 인트로는 항상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무언가로 시작을 합니다.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경험적인 것이나 혹은 광고나 그림이나 기타 만화나 기타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광고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선보이려고 했으나 그게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그럼 일부 캡처를 해서 그 부분이 과연 어떤 식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실제로 4분 30초가량의 그리스 광고입니다. 이것을 보고 과연 무엇을 느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입니다.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할머니가 계시고요. 할머니가 굉장히 구부정한 자세로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이 있고요. 이 할머니는 계단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커플들이 내려오죠. 저는 이 장면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해봐라.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방금 제가 말한 사항을 그대로 말합니다. 할머니가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커플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다음 장면은
도와주거나 도와주지 않거나 하겠네요. 라는 형식으로 객관적인 정보가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습니다. 그냥 커플은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굉장히 절망하고 있는 이때에 어떤 훈훈한 청년이 다가옵니다. 얼굴이 안 보여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이 청년이 와서 지금 이 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고맙다. 너는 굉장히 착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계단을 올라갑니다. 굉장히 높은 계단이고 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건데 이 청년이 지금 이 짐 양손에 짐을 가득 들고 할머니가 뒤에서 쫓아오는 형태로 지금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 앞에 도착을 했더니 이 할머니가 갑자기 다시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이 방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방이 내 방인데 내가 지금 키를 잃어버렸다 라고 말하니 이 착한 청년은 광고니까요. 외벽을 타서 그 방 안으로 진입하고 방문을 할머니께 열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딱 끊고서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이 청년의 행동은 어떠하니? 너희들이라면 이렇겠니? 라는 식으로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묻습니다. 대단하다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고 이거 굉장히 공익광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요. 실제로 여기는 반전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방문이 딱 닫히자마자 짐에서 아령을 꺼내고요. 그리고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싹쓸이해서 가지고 갑니다. 심지어 저 뒤에 지금 그림이 액자가 걸려 있는데요. 이 액자를 커터컬로 그림만 잘라서 그걸 돌돌 말아서 가지고 나가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즉 할머니는 도둑이었던 거죠. 자, 이 광고를 통해 무엇을 느끼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걸 학생들한테 보여줬더니 학생들이 하는 말이 쇼킹하다였습니다. 이 선생님 이거 굉장한 반전인데요. 쇼킹해요. 왜 쇼킹하니? 를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한 행동은 굉장히 선한 행동이었는데 그 결과가 안 좋게 오네요? 라고도 얘기를 하고 차라리 그 커플, 그냥 지나쳐버린 커플이 더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지금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의 반전이니 만약에 그 사람이 할머니가 아니라 다른 청년이었다면 과연 이 광고의 반전이 우리에게 선사될 수 있었을까를 물어보면 아니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즉 할머니였기에 도와준 것이고 그랬는데 그것의 결과가 사뭇 달랐다라는 것에서 아이들이 충격을 먹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할머니가 광고에 등장을 하면 항상 공경의 대상이었고 굉장히 보호해드려야 했고 그다음 존경을 해야 하는 그런 분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에게 쇼킹과 반전을 선사하는 이미지로 활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할머니, 예전에는 그렇게 보지 않았던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인지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환기를 시키고 나서 이제 문학작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GSM에서 활용하는 문학작품은 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 반드시 수록이 되어 있고 또한 수능 국어 그리고 논술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지문을 바탕으로 합니다. 오늘 볼 문학작품은 이태준의 돌다리라는 문학작품인데요. 실제로 고등학교 국어 문학교과서에 출제가 됐고 가깝게는 2012 수능 국어에 출제가 된 텍스트입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긴 단편 소설이긴 한데 분량이 많아서 제가 간단한 부분들만 좀 발췌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지금 나물 주면 어쩌고저쩌고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이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버지와 아들이 땅을 두고 갈등을 갖습니다. 이 아들이 서울에서 잘 나가는 의사가 됐는데 이 병원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가서 우리가 있는 땅을 팔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빠가 죽어도 못한다 라고 말을 해서 결국 아버지는 아들은 다시 이제 길을 가면서 아버지와 나의 사이에는 뭔가 벽이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돌아가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자리에 남아서 다시 한번 이제 보면서 역시 이건 지켜야 하는 것이야, 땅은 지켜야 하는 것이야 라고 느끼는 바가 전체 줄거리인데요. 한번 이 텍스트를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독해 수업을 진행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고 아이들한테 말합니다. 자, 이 아버지의 주장이 뭘까라고 한다면 지금 강조 지점인데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해만으로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땅을 둘러싼 이 세대 간의 갈등에 있어서 아버지의 주장은 땅을 팔 수 없다. 왜? 이해 타산만으로 타진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아들을 한번 추론해보자. 아들은 그럼 어떻게 보는 것일까? 이해 타산을 적으로 보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추론 수업까지 함께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확장이 되면 제시문이 2개, 3개, 4개로서 확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한번 살펴볼까요? 실제로 의사인 아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가 부모님을 진작 모시지 못한 것이 잘못이고 한 집에 모으려면 자기가 병원을 버리는 것보다 부모님이 농토를 버리고 서울로 오시는 것이 순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략을 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돈만 있으면 땅은 이 다음에라도 서울 가까이에라도 얼마든지 좋은 것을 살 수 있다라고 아버지에게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맞죠. 아까 아버지는 이해타산적으로 땅을 보지 않았는데 아들은 그렇게 보는구나. 조금 다르게 보면 아들은 땅을 교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봤다면 이 아버지는 그것을 감히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단순하게 하나의 부분만 읽고 전체 내용이 이렇구나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독해를 통해서 어떤 각기 다른 관점을 갖는지를 정리하는 식으로 독해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예를 도식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랑 대학 도식화랑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대 갈등이고요. 원인은 땅을 파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지금 그 원인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땅은 본래적 가치를 가진 것이야 라고 말을 하고요. 아들은 아니야, 땅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것이야 라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것이고 아들은 근대적 가치관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곧 암묵적인 전제이기도 합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전통적 가치관이 무조건 좋다라고 혹은 근대적 가치관이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둘 중에 하나만이 답이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해에 도달하기 바로 그 직전에 우리가 가진 이 두 가지의 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한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결책 모두 원인을 소거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정말로 타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나서 우리 사회로서 연결해서 대입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논리 구조를 가지고 와서 초중등 논술을 진행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아까 보시면 대입 논술 지문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길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읽어낼 것이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독서로 지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쉽게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학작품에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현대사회로 연결해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사회를 고민하는 힘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현대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자료입니다. 실제로 2015년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장남 및 맏며느리 부모 부양 여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1998년에는요, 27%였는데 2014년에는 10%로 감소했습니다. 감소하고 있구나. 현상입니다. 자, 이것이 과연 어떤 문제를 귀결시킬 것인가 물어보고 이게 왜 그럴까를 봤더니 가족의 노부모 부양 책임의식 변화라는 것이
추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 1998년에는 거의 90%에 육박하게 부모님은 책임을 져야 된다. 부양을 해야 된다. 라고들 생각을 했는데 2014년에는 이것이 30%로 내려옵니다. 지금 이제는 인식 자체가 꼭 모셔야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부양 여부에 있어서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또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자료를 주고 자, 한번 읽어보자. 무엇을 알 수 있니? 앞의 문학작품과 연계하면 어떤 흐름이 보이니? 를 한번 물어보면서 현대사회와 연결을 하는데요.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해결책이라는 두 가지의 패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대입 기출문제를 편집을 했습니다. 제시문 갑니다. 아까 보신 고려대 기출문제 제시문 2에 2-4 제시문인데요. 한번 보시면 연대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특정한 사회 정체성의 담지자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공동체의 발전 따라서 지금 여기서 19세기 말에는 이것이 탄생의 배경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걸 갖고 온 이유가 이 독해를 해드리려고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휘력입니다. 이 제시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요. 애들이 멈칫멈칫합니다. 처음, 동심원에서 막힙니다. 동심원이 뭔가요? 동심원은 이제 넘어가는데 담지자는 뭔가요? 넘어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부분을 일일이 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서 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방법일까요? 자, 동심원 체계에 속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동심원에 대한 질문을 학생들이 던지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맥락 속에서 찾아보자. 동심원 체계라는 부분이 지금 있는데 자, 이 동심원 체계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앞부분에 사람들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딱 거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핵가족부터 국가적인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확대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광범위해지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사람들은부터 광범위해지는 이라는 표현이 동심원을 뜻한다 라고 이것을 파악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다시 국어사전을 봐서 동심원의 뜻이 무엇이니? 중심은 그대로 있는데 반지름이 다른 서로 다른 원이요. 라는 답이 나오면 이해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사실은 동심원은 국어 사전에 나옵니다. 근데 이 담지자라는 표현은요, 국어 사전에 없습니다. 이제 논문에서 많이 활용되는 표현인데요. 담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들 거의 논문에서 활용을 하시는데 한번 그 부분을 넣어서 읽어볼까요?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의 담력과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라고 표현을 하면 굉장히 이게 어색하다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아무리 네이버나 국어사전을 검색해봐도 담지자에 대한 정확한 뜻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표현 때문에 우리가 뭘 필요하냐면 국어사전을 통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 제시문을 그 단어를 찾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는 어느 누군가의 딸 또는 아들이며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서 집단의 성원이다 라는 표현까지가 나오는데요. 즉 나는 단순하게 나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어떤 특정 역할이 있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사회적 정체성의 담지자라는 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떤 특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문제를 볼 때 단순하게 얘가 무슨 내용이구나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하고 또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어휘력 부분을 맥락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독해력과 분석력, 더 나아가서 어휘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 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나에서는요, 지금 강조해드렸다는 것과 같이 오늘날 선진국에서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까 제시문 가지문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제시문 가에서는 19세기라는 식의 표현이 나오고 제시문 나에서는 오늘날이라는 시대적인 흐름이 지금 각기 다르구나, 시대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짧게 편집된 제시문을 주고 정보들을 찾아내서 비교 테이블을 그려서 객관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까지 읽었으면 이제 해결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순서를 거칩니다. 맨 처음에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해보자. 문제 상황이 뭔 것 같니? 그 문제 상황이 발생한 원인이 뭘까? 마찬가지로 자료 그리고 앞에서 읽었던 문학 작품을 모두 활용하여서 이 논의를 전개를 하고요. 그 후에는 실질적으로 주어진 제시문과 문학 작품과 연계해서 해결 방법에 대해 고민, 이것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견해를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끝이 났냐? 아닙니다.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진짜로 우리 아이가 알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어떤 기준을 세웠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견해를 재정리하는 타임입니다. 자, 서울신문, 2013년 서울신문의 헤드라인은 60세 정년이 불편한 청년이라고 뽑혀 있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읽어드리면 부모 세대 정년 연장에는 공감하나 일자리 연금 부담은 불만이다. 청년 고용 악화로 이어지면 세대 간의 긴장과 갈등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세대 간 갈등과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세대 간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문제 상황이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냐? 내년부터, 실제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300명 이상 기업의 60세 정년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너의 견해는 어떠니? 자, 우리 아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내가 청년이 될 건데 우리 아빠가 아직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내 일자리가 없는 것은 아닐까. 대다수의 학생들은 정년 이거 좀 반대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가 앞선 견해에서 그래도 이 딜레마 상황 속에서 공동체의 연대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했다면 우리 아이는 여기에 반대보다는 찬성의 표를 던져야 합니다. 왜냐? 공동체 연대라는 것은 노년층에게만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라 청년층에게도 요구되는 덕목이기 때문이죠. 즉, 우리 아이가 앞선 내용에서 일관된 기준을 갖고 정확한 명확한 기준을 나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이 사회를 바라봤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그 깊이를 더해갈 수 있다. 이것이 수업의 목표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와이즈 리더 프로젝트 고민하는 힘. 고민하는 힘은 단순하게 읽고 자신의 견해를 서술한다고 해서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궁금해하고 비판점을 찾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 사회와의 연결성,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누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민하는 힘입니다. 따라서 GSM 와이즈 리더 프로젝트 초중등 논술은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이 힘을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상 GSM 박세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